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연합회 찬양계들도 보니까 우리 정혜근 원장님 80이 넘으셨어요. 원장님 80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 나도 이런 걸로 싹 말해. 그래도 율동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CBM을 위해서 하시고 오늘 또 많이 나오셔서 준비하셨다는 서지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 특강은 우리 강사님께서 윤흥창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강사님 소개를 잠깐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이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CBMC 소사지 회원이십니다. 또한 주기사 M-임팩트 대표님이시고 그 다음에 강 및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SO 시스템 구축 및 심사 분야, 생산관리, 품질관리 및 현장 개선 분야입니다. 우리 윤흥창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73년도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80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할 적에 2차 오일쇼크가 터져가지고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1년간 부산에 방직공장에 근무하다가 81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게 2012년도 6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제 이력서를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 퇴사 두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 이상 중소기업체의 이제 직원들 또 사장님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중소기업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순서는 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최근 경제 환경과 정책 이슈, 또 마지막으로 지원기관의 역할. 지원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데 제가 근무하는 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업무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지난 우리가 이제 6.25 전 해방 이후 6.25 전부터 2010년도까지 경제 성장 과정을 쭉 보면은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0년 만에 1,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이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취직이 안 됐어요. 기업들이 이제 신규 확장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안 돼가지고 우리 1년 전 선배들은 대학만 졸업하면은 대가서 군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때인데 우리 때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교수님이 나보고 저 부산에 있는 삼화방직이라는 회사를 가라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래도 5번째 돼가지고 5번 추천을 받는데 난 부산이 고향도 아닌데 거기 어떻게 가서 근무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너 맨 뒤로 밀린다 이가 순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갔다가 이제 한 1년 있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문에 공고를 한 거 보고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20년 만에 1차, 2차 오일쇼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쭉 우리가 올림픽, 88 올림픽을 개최하고 98년도에 IMF, 97년 말에 IMF가 터졌죠. 이 IMF 충격은 여기 계신 분은 다 겪었을 겁니다. 그 해에 4만 개 업체가 불어났어요. 하루에 약 100개 업체가 계속 부도가 난 겁니다. 제가 여기 인천의 남동공단에 이제 주로 집이 부천이라 그쪽으로 이제 출장을 많이 가는데 거기 퇴근 때 되면요. 우리 집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차 때문에. 근데 IMF 때는 10분 만에 집에 오는 거예요. 차가 없어. 그냥 완전히 화물차로 반가운 거예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위기가 오고 이런 주기적으로 우리가 예측 못한 이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분야보다도 엉뚱한 외국의 외주민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를 보면
53년도에 우리가 GNI가 67불이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2만 불을 달성했어요. 약 40년 만에 300배 성장한 거는 전부 후무하다. 경제학자들은. 그럼 왜 후무하냐? 전부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후무는 왜 후무하냐? 후무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업인이나 뭐 정부나 뭐 국민 모두가 열심히 해서 굉장히 엄청난 급속 성장을 했죠. 근데 이것은 뭐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 좋은 정책도 썼지만은 사실은 환경 자체가 우리가 좋았어요. 이때 95년도에 우리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 전까지는 같은 체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삼천리 관광공국에 모처를 딱 세워놓고 외국의 물건 모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왜 그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뭐 가전, 전자제품에 위기를 주니까 못 들어오게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400% 500% 이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경쟁력을 우리를 갖출 때까지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후에 95년도에 이제 WTO 체제가 세계 무역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이 장벽을 헐어놔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사람 동물원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토끼고 미국이 호랑이라면 우리는 보호된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전혀 염려가 없었는데 이 장벽을 걷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야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장벽을 헐으라고 하면 요즘 또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보호 무역을 쳤는데 지금은 부자 나라들이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중 무역 문제를 자꾸 얘기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또 뭐 수출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WTO에 이제 제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세계 질서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법보다 중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WTO를 해결하려다 보면 이미 게임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측 못하고 뭐 우리의 문제가 아닌 외적인 문제로 우리한테 위기가 계속 오고 있고 위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그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우리의 위상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하는 제가 99년도에 99년도에 IMF 위기 때 우리 일본에 연수를 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코이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후진국을 도와주는 건데 자이카라는 데서 우리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몇 명 초빙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하여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좀 초빙해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갔더니 와세다대 교수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국이 자기는 제일 먼저 위기를 탈출할 거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금모으기 운동하는 걸 보고 자기 느꼈다. 우리 국민이 어려울 적에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는 나라가 없다. 근데 진짜 한 2년 만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때 뭐 집값 지금 보고 다 폭락했던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2년 만에 그럼 뭐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과 수합을 체결했고 정책금융 뭐 그때 우리가 외환은행부터 뭐 진로다 뭐 대기업들은 많이 그냥 헐값에 넘기긴 했지만 하여튼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20를 갖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것이 이제 어떤 서밋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규모가 우리가 수출을 64년에 1억 불 했는데 2010년대 4,663억 불.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1조 원의 무역.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수출과 수입을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세계에 그때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태를 누르고 지금 한 11위, 뭐 10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출을 보면 80년대에 보면 수출국이 미국, 일본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2010년도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여기. 그러다 중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변화죠. 근데 품목도 보면 80년대는 의료, 제가 이제 섬유공학을 나왔어요. 대학에서는. 그 이제 1차 시험에 떨어지고 저희 학교가 한양대니 그때는 공대가 2차예요. 그 2차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선생님,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뭐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라 뭘 어떻게 애들 진학 지도를 못하잖아요. 선생님, 야 요즘 우리나라 섬유 최고야, 섬유과 가라고 그래가지고 섬유를 나왔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섬유가 사양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섬유 신발 이게 경공업 위주였는데 10년도에 이제 반도체 이런 쪽으로 확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10년도에 대해서는 섬유는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선경이니 뭐 무슨 방직회사들 경방이니 전남방이니 대기업들이 다 이제 바뀐 거죠. 코롱이니 이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문제를 보면 60년대에 중소기업이라는 게 태동이 됐지만 사실 이때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대기업 위주가 했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이러다가 이제 중소기업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입사했을 적에 안보 문제다 이런 얘기를 교육을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럼 뭐냐면 중산층이 허물어지면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사회 불안 요소가 생긴다. 중산층 허리가 우리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담보가 부족하니까 정부 기구에서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제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WTO가 출범되면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은 문제가 된다. 페어플레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유업종 같은 거 해제하고 이제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키워나가자 이렇게 또 바뀌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IMF 위기가 오니까 그 벤처라는 걸 육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간접 금융을 통해서 조달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직접 조달을 위한 코스닥 시장을 개설하게 됐죠. 시간이 없다 보니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근데 2010년대는 이제 동방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988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회장님 박윤 회장님 9988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88입니다. 왜냐면 총 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우리 직원들의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 종사자다. 그래서 중소기업 문제는 뭐 우리나라가 계속 있는 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허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보면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또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갔죠. 최저임금 올리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한계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계 기업 중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 미만인 업체들이 35%라고. 그 이자 보상 비율이 미만이라는 것은 내가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업체들이 한 35%가 돼요. 근데 이게 해마다 뭐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동안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아까 그 IMF 얘기했지만 사실은 장벽을 헐어뜨는 건 뭡니까? 장벽을 헐어뜨는 건 경쟁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데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 보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재 자동차에 그 벤다들이 있어요. 국내 1차 벤다, 2차 벤다. 그럼 그 업체들이 현대자동차 1차 벤다든 2차 벤다든 그 현대자동차는 나쁘네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 업체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글로벌 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 우크라이나에서 볼트가 자동차 하부 볼트가 좋다. 가격이 싸다고 그러면 사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우리나라 제품만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이 좋으면 세계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된다. 위기지만 또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건강 체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환경도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공해 문제라든지 이러면서도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건강 체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노력, 사업 전환. 사업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업종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창업해서 상년과 생존율이 52%고 5년간은 한 37%. 그래서 쭉 성장하다가 한 21%는 또 쇠퇴합니다. 어떤 변화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됐다가 쇠퇴하듯이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정상에 있을 때 계속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그건 뭐냐면 옛날하고 다르게 신제품 연구기간보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신제품 개발하다 보면은 이미 그 제품 수명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R&D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떤 이제 연수 장비를 외산 장비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장비 선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달청을 통해 이러다 보면 준비하고 뭐 하는데 1년 걸려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 그때 최신 제품을 선정했는데 들어올 때 보면 또 선적해가 들어오는데 또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다 보면 한 2년 만에 들어오면 그건 이미 구닥다리 기계가 되고 이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사업 전환에 성공한 업체인데 자동차용 그 송풍기를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요 굉장히 매출액도 증가하고 참 좋은데 이익이 마진이 적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그냥 뭐 인건비 주는 정도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 전환을 그 뭐냐면 같은 기존 프레스 설비를 활용해가지고 유사한 업체죠. 산업용 송풍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부품 소재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10년도에는 4.2%예요. 2010년도. 그 다음에 중국이 3.5%에서 10%.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좀 약간 줄어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게 한 6%까지는 돼야지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부품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우리 한일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품의 중요성, 소재의 중요성을 그전에도 알았지만 사실 돈이 안 돼요. 이걸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이거 개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발 자금이 부족하고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계속 사다 쓰는 게 편하다. 그 대기업도 사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중요 부품들을 이제 정부에서 R&D 자금 줘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국 수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수출 문제도. 그래서 이걸 갖다 다변화해야 된다. 이제 어떤 위기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어떤 위기가 생길지 모르는데 중국에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WTO라는 거 세계 무역기구는 다자간 협상입니다. 한 150여 개국이 동일한 조건에서 무역을 하자는 건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불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FTA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대1 협상입니다. 한미 FTA라는 건 한국과 미국이 무역 자유협정을 맺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고 협의에 의해서 이거 FTA가 체결이 안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가 탈리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미 FTA부터 해가 칠레, 인도, 아세안 등과 지금 계속 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 만드는 제품이 어디하고 세계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제가 이거 잘하는 기업이라고 뽑았는데 자동차 와이파이점 그 유리창 닦는 이 와이파이 이 업체가 모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 현대자동차에 1차를 넣어서 쭉 성장을 했는데 이 업체에서 빠져나가서 생긴 이 업체가 더 커졌어요. 그 이 업체는 뭐냐면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가 없잖아요. 벤더 승인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해외로 눈을 돌렸어요.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자동차 뭐 보쉬 해가지고 이 와이파이 이런 AS 마켓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모기업보다도 아니 원래 기업보다도 엄청난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사람은 같다. 인업 선종이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듯이 우리 중소기업도 창업해서 중견기업 됐다 대기업 그렇지 않으면 또 드롭되고 이게 또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할지 사람 지원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정책의 근본은 세 가지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원의 분출입니다. 자원이라는 자금, 기술, 인력,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불공정하다. 납품거래, 금융거래, 유통구조 모든 것이 불공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 불안정, 취업, 기피, 막연한 편견. 심지어는 이런 뭐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위기에는 사장님 아들 데려다 여기 관리자로 키워야지 왜 여기 회사 다니게 하냐고 그랬더니 중소기업 다니면 장가를 못 가가지고 왜 대기업에 일단 근무하다가 결혼하면 올 거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막연한 편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부를 부식시키는 게 우리 정책의 목표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가 있을 때 큰 자랑입니다만 자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이사를 있을 때 이 건강진단, 종합진단이라는 시스템을 제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가서 보면 뭐 문제없는 대기업, 아니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대기업도 다 문제있어. 계속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디가 문제인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정책 자금 지원 문제도 나오겠지만 정책 자금 지원할 적에 그냥 기업에서 신청해요. 난 운전 자금이 뭐 몇억 필요, 시설 자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럼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고 말이야.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잘한다고 그러지만 제3자가 봐주는 게 진단 아닙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가서 건강검진하면 당신 폐에 문제가 있다. 또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을 해주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갑자기 나는 건강한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나는 멀쩡히 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 공장에 탔다 그러면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줘야 되고 설비가 워낙 노후돼서 안 된다. 그러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생산성도 낮다. 그러면 설비 교체 자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단을 통해서 처방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죠.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부는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대출이 한 441조 원, 대기업은 106조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할 게 없죠. 그럼 이 대기업들은 직접 금융 조달을 하잖아요. 증자를 통해서 상장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은 그 대개 이제 코스닥이나 또는 우리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정책금융은 한 85조 원. 그 다음에 민간금융이라는 게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원, 융자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융자가 19조 원. 그 다음에 보증이라는 게 신보, 기보, 뭐 지역신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들 중소기업도 이제는 좀 장 코스닥이라는 걸 열어 직접 금융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금융 중에서
더블 B 이상, 트리플 A 등급 받은 우량 기업들은 저 중소기업지능에 또 지원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D 등급은 완전히 어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자본 장식이든가 2년간 계속 매출의 50% 이상 다운 저 감소된 기업들은 이게 D 등급이에요. 이거는 이제 회생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가운데 B와 C 등급만 중소기업지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품 소재, 뿌리, 신성장, 육합, 융복합 산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 벌써만 아주 저기 그 자금 비용은 한 3조 8천억. 이건 하나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을 제일 많이 창업 자금이라는 건 7년 미만 기업을 창업해요.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지원하고 있다. 뭐 마음을 빨리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이제 앞으로 환경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주변 환경이고, 우리의 문제점. 우리 손자병법으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문제점이 고비용 저율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이 낮다. 효율을 좀 올려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럼 효율을 올리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어떤 정책의 의존보다는 환경을 직시하고 그 변화에 같이 편승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장로님하고 부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지 새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